내가 형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랑 비염 정도가 비슷할 거야. 근데 너가 봤을 때 항상 코를 먹는 사람 누구야? 계속 하면서 막 먹잖아. 이렇게 둘이 같은 환자인데 관리를 잘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 최근 10년간 아토피 피부염이나 뭐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 그 중에서도 20대 진단 비율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어. 아, 20대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성인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 경험률이 2010년에는 한 15%, 2020년에는 18%에서 19%까지 증가를 했고 엄청 늘었네? 크게 늘었대. 내 주변 환경은 내가 관리할 수 있지만 여기 왔는데 에어컨 틀어져 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 다 더운데 내가 비염 있으니까 끕시다. 보이지 않았어? 아까 그랬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껐잖아. 춥지 않냐고 물어봤지. 내가 봤을 때 이 형 집중 못하는 나 왜 거는 이렇게 집중- ADHD도 있지만 비염 때문도 있어. 그럼 그 두 개 같이 치료받으면 진짜 막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노벨상 받고. 나중에 막 어떻게 살아? 히포크라테스 다 발굴되고 막 여기도 나왔을 때 우 대통령님이 막 이렇게 해서 쫙 환절기가 찾아오면은 비염이 내 창궐하지. 아, 가을은 진짜 피할 수 없는. 오늘 그 비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알레르기성 비염은 어떤 질환이야? 사실 우리가 비염이라고 하면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잖아. 맞아. 그래서 사실 사람들 중에 비염은 알레르기성 비염만 있는 줄 아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근데 따지고 보면 알레르기성 비염은 전체 비염의 한 45% 정도야. 반토막 정도. 반토막도 사실 안 돼. 다른 비염도 굉장히 많거든. 근데 이제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이냐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야. 민감한 거지. 과민 반응을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재채기 같은 경우에는 내 몸 안에 뭔가 해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 한 번이면 되는데 재채기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과민해서 하는 거고 다른 물질이야. 밖에서 왔어. 몸 외부 밖에서. 물질. 그러면은 이게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사람은 바깥에서 왔네? 먹어서 없애야지. 대식세포라는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대식작용을 해. 그래서 싹 먹어버려. 없애. 근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애들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몸 이거 비상소집해.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막 내보내. 대표적으로 히스타민 같은 것들. 그래가지고 재채기 나고 막 콧물 나고 막 이거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약간 쓸데없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알레르기성.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냥 한 번 킨 건데 호 불어서 끌걸 막 소방차를 막 10대 불러가지고 막 방에다가 이제 생일 케이크 꽂아놨는데 갑자기 이거 해가지고 소화기 뿌리고 물 집안 다 뿌리고 날라왔는데 그 집안이 내 몸인 거지. 이러면서. 그런 거구나. 내가 생각해도 되게 비율 잘한 것 같은데? 비율을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아 지금? 이거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러면 이제 뭐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 재채기, 콧물? 나 이 정도만 기억이 간지러운 코막힘. 그래. 지금 말한 것처럼 간지러움. 이게 알레르기성 질환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에요. 간지러운 게 사실 콧물, 코막힘, 재채기는 감기 걸려도 그러니까 이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 되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잖아. 근데 가려움증은 감기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아. 가려움증은 정말 히스타민으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이거든.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코를 자꾸 이렇게 쓸어가지고 여기에 주름이 지는 경우가 있어. 더 심해지면 눈까지 가려워. 눈 한번 비벼봐. 너 눈 어떻게 비벼? 이렇게 비비잖아. 그치. 지금 진승이는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비잖아. 비염이 심한 사람들은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양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런 것 때문에 눈이 긁힐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각막염이나 결막염의 확률도 더 올라가. 그래서 손등으로 긋는 거야. 손가락으로 하면 더 다치는 거 이게 같아가지고. 다 그 경험이거든. 다 이래서 다래끼나 이걸로 이런 하는 것도 거구나.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이 뭐야? 이건 사실 면역 질환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이 헷갈려서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면 이제 자녀가 한 25%에서 30% 정도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을 수 있고, 둘 다 그렇다. 그러면 75에서 80% 정도. 창윤이 형이랑 와이프가 다 있잖아 비염이. 우리 아이들도 다 알러지가 있어. 있어. 사실 우리도 그래. 우리도 애들 다 있어. 알레르기성 비염이 뭐 선진국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요? 선짓국? 선진국. 선진국 병이야? 오늘 술 마셨어? 선진국 먹으면 걸려? G20 아, 선진국 G20. 병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뭔가 친구들 자녀들이 보면 알레르기 비염이 다들 있는 것 같거든. 되게 많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막 내 친구들은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키워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사실 궁금해. 일리가 있어. 진짜. 이게 상대적으로 더럽다고 인식되는 항원에 의해서 교육받을 기회가 적어. 그러니까 이 우리 면역 세포들이
못 배우는 거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계속 깨끗한 것만 있으니까 이게 얘네들이 배울 수가 없어. 옛날에 생각해봐, 놀이터. 요새 다 뭐 우레탄이니 옛날에 다 흙바닥이었잖아. 그래서 흙하다가 막 개똥 나오고 막 개똥 그랬어. 나오고 막 와 막 똥이다 막 그러고 막 물 부어가지고 막 흙폭탄 만들어 던지고 막 그러다 보면 입에 들어가고 막 그랬었잖아. 그런 거에 교육받을 기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지. 근데 이거를 너무 안 좋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감염 질환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좋은 일이야. 감염은 옛날에 감염 질환은 비해서 많이 줄었지. 치명적인 감염 질환율이 굉장히 줄었고 실제로 항생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아플 확률도 더 적어. 왜냐면 환경이 깨끗하니까. 그래서 이쪽이 더 유익이 크긴 하지만 지나치게 청결을 강조하는 것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사실 알레르기성 비염하면 환절기 많이 떠올리잖아. 근데 여름철에도 비염 환자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 일반적으로 사실 여름은 따뜻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또 습도가 엄청 높기 맞아, 때문에 맞아. 이게 좀 불쾌할 수 있지만 코만 생각하면은 코 건강엔 되게 좋아. 그게 오히려 좋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코가 일할 일이 별로 없어.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습기가 차게 해서 폐에 보내는 게 코의 역할인데 이미 밖에서 해줬잖아. 쉴 수 있네. 얘가 그냥 편안한 거야. 어. 코안 전막이 원래 좋아져야 돼. 근데 요새는 뭐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는 일단 건조해지잖아, 얘가. 그치. 온도 팍 떨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비염이 잘 생길 수 있고. 이게 따뜻한 데 있다가 에어컨 있는데 딱 들어가면 간지럽게 나올 기침 나올 때. 내가 옛날에 되게 오랜만에 와 이거 죽겠다 싶었던 게 형 차를 딱 탔는데 에어컨 딱 키니까 냄새가 나. 곰팡이 냄새가. 아 그래? 형처럼 이제 필터를 관리 안 했다. 그 안에 이제 먼지, 진드기, 곰팡이, 세균 폐렴 안 걸리게 죽지 다행이네. 않는 게 다행이야. 그런 게 생겨가지고 이 비염을 유발할 수 있지. 또 선풍기도 형은 조심해야 돼. 나? 나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선풍기 많지? 보통 겨울에 넣어놓잖아. 꺼내서 바로 쓸 거 아니야, 형은. 야 거기에 있는 먼지는 털고 쓰지. 그래도 사람인데. 풀어? 그냥 틀어놓고 좀 나중에 쓰든가. 뭐라고? 공중에 그냥 틀어놓고 그러면은 먼지가 다 털려 있겠지. 빨리 도니까. 그래? 근데 그 먼저 옛날에 들어가잖아. 소리 하는 거야. 옛날에 자취할 때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 애랑 같이 사니까. 그 아까 말한 알레르기성 비염 말고 다른 그 비염들은 어떤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혈관 운동성 비염 아. 얘도 45%야. 근데 보통 우리는 알레르기성 비염만 생각하잖아. 왜냐면 증상이 되게 비슷해. 원인은 아예 다른데 뭐야 혈관? 얘는 비특이적인 자극. 예를 들어서 일교차가 심해. 그랬더니 바로 생겨.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갔어. 화장실 바닥은 뭘로 돼 있어? 타일로 돼 있지. 탁 밟으니까 차가워.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뭐 증상의 차이를 굳이 뽑자면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비해서 좀 간지럼증이 덜해. 왜냐면 히스타민이 그렇게까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뜨거운 음식 먹을 때 콧물 흘리는 친구들 있잖아. 그치 많지. 이러면은 이게 뭐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맵찔이들 있잖아. 막 매운 거 아예 못 먹는 사람. 나 같은 사람. 나는 다른 때는 증상이 아예 없는데 매운 거 먹으면 콧물이 나. 이 사람은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인 거지. 혹은 뜨거운 음식이 힘들 정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막 뚝배기에 막 밥 말아먹어서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돼서 시켜가지고 그냥 살짝 먹어야 되는 사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 근데 아무래도 혈관 운동성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뭐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혈관 운동성 비염은 노인성 비염이라고도 들은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야. 엄밀히 그래요? 말하면은. 약간 내가 듣기로 알레르기는 좀 젊은 층, 혈관성 운동은 좀 노년층, 약간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노인성 비염은 사실 나이가 들면은 이게 점막 기능도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비염을 노인성 비염이라고 불러. 근데 증상 자체가 비슷하고 얘도 점막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주로 특정 항원이 아니라 비특이적인 자극에 의해서 증상이 유발이 돼. 그래서 연관은 있을 수 있지만 노인성 비염이 혈관 운동성 비염이랑 같다라고 보는 거는 틀리다. 근데 이런 어릴 때 비염이 성장 이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나? 영향이 있을 수 있지. 근데 키보다는 체중이랑 더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더 많아. 체중이 안 찌나? 살이 찔 수 없는 거야. 얘가 계속 힘드니까 애가 마르게 되지. 그리고 이게 이제 방치가 되면은 이게 뭐 천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축농증. 왜냐면 코가 부으니까. 축농증이라는 게 이 코 안에 있는 윤활유가 나와야 되는데 부어갖고 못 나와. 고였어. 썩어.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식의 다양한 감염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저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실제로 좀 얼굴도 좀 바뀌게 되잖아, 그치? 그치. 이거를 뭐 비염이 얼굴을 바뀐다고 하기보다는 비염이 있으면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되잖아. 근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장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하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성장기 소화는 잘해야 되는데 계속 입으로 숨을 쉬고 있으면 경구개라고 해서 입천장 이게 잘 못 자라. 아래턱도 좀 덜 자라거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입이 약간 아래턱은 들어간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인중은 길고 아래턱은 들어가 있으니까 모양새가 많이 바뀌지. 이거를 이제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데 미리 치료하면 피할 수 있는 변화지. 아, 얼굴형까지 바뀌네. 그니까. 근데 이게 비염이 또 치과 질환이랑도 연관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건 뭐야? 이게 치과 쪽에 되게 저명한 저서가 하나 있어. Shut your mouth and save your life. 입을 다물고 너의 삶을 살려라. 이런 거거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침이 싹 말라버려. 입이 마르면은 침이 없어져가지고 침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얘가 충치를 좀 예방해. 얘가 없어지니까 충치가 계속 자라는 거야. 그리고 염증도 훨씬 잘 생겨. 그러니까 안에 뭐 충치도 생기고 그로 인한 치주 질환도 생기고 치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지. 얘기를 들어보면 치매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염 자체보다는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증명된 게 하나 있어. 후각 소실이 후각소실이네, 치매 이거는. 위험성을 올린다. 생각해봐. 후각이 되게 특이한 감각이야. 눈으로 보는 건 되게 명확하잖아. 누가 요리를 하고 있는 걸 봤어. 아, 요리를 하고 있네? 근데 냄새는 내가 지나가면서 냄새를 맡았어. 그러면 이거는 기억하고 연관이 있어. 이 냄새 내가 먹어봤던 건데 또 특히 이런 경우도 있어. 탄 냄새가 나. 탄 냄새가 나네. 아까 내가 물을 올렸나? 이것도 기억을 되짚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머리를 자극하는 감각이거든. 이게 이제 떨어져 있으면 치매 유병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어쨌든 진짜 여러 가지 감각 중에 하나가 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비염이라기보다는 어떤 후각 손실. 근데 비염이 되게 흔한 원인이거든. 후각 소실에. 알레르기성 비염은 치료 방법이 어떻게 돼? 그냥 약을 먹으면 되는 건가? 알레르기성 비염은 사실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그 원인을 회피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당장 꽃가루 터져가지고 죽겠다 이렇게 됐어. 그럼 빨리 약 먹어야지. 근데 내가 예상을 해. 나는 한 9월 1일부터 요쯤 되면 생겨.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리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 있거든. 국소 스테로이드성 스프레이야. 보통 하루에 한 번 뿌리면 되고 이게 단일 약제로서 증상 조절이 가장 강력하고 부작용도 사실 거의 없어. 약은 뭐 졸릴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스테로이드란 이름이 붙었지만 국소적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도 제대로 사용했다면 없다고 보고돼 있고 3년 이상 써도 괜찮다는 보고가 있어. 단점이 있다면 증상이 개선되는 데까지 일주일이 걸려. 그거 참기 쉽지 않아.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뿌리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연중 계속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게 좋지. 근데 나 지금 든 생각인데 그런 건 어때? 알레르기 상황에 일부러 나를 막 노출시켜서 이 자극에 좀 둔감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그러니까 뭐 꽃가루에 내가 알레르기면 과다 노출. 거기에 노출을 많이 홍수법. 시키면은 멋있는 생각이네. 멋있는 생각이야. 그거는 불가능한.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어. 너무 고통스럽고 오히려 천식으로 이제 이행을 할 수가 있어. 바닥에 계속해서 자극되면. 왜냐면 이게 과도하게 반응이 일어나면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라 엔지오아데메라 그래서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수 있어. 그럼 입술 붓고 해가지고 숨 못 쉬어가지고 응급실 가. 콧물이랑 간지럼 이상으로 좀 그 목숨이 정도에 위협할 거치지 않고 정도로. 점막이 붓기 시작해서 숨을 못 쉴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위험하고 있는. 지금 일부러 한 질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럼 이제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 큰일 나는 발상이지. 그러면 일단 내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그러면 평소 생활 환경에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좀 예방을 위해서? 일단은 검사를 해서 유발하는 항원이 뭔지 알아야지. 그 항원을 회피해야지. 예를 들어서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다. 그러면은 이불 계속 일광건조 시키고 진먼지 진드기가 잘 못 자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이불과 침구류가 있어. 그런 걸 좀 구비하는 게 좋겠지. 그다음에 꽃가루가 원인이다? 그럼 꽃가루가 날린다고 일기예보 보면 항상 나오거든. 그때는 좀 외출 피하거나 마스크 쓰고 좀 청결하게 실내를 관리하고 지금 너무 깨끗하지. 필터도 좀 하고 지금 뭐 선풍기 날개도 닦고. 필터는 갈아야겠네. 근데 그 혈관운동성 비염 치료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대리석 바닥이나 화장실 바닥에 발이 딱 닿아서 차가운 걸 느꼈을 때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면 양말 같은 걸 신으면은 그런 거가 거의 없어져. 뜨겁거나 매운 음식 먹으면 콧물이 주르륵 난다 그랬잖아. 근데 오늘 상견례야.
어르신이 또 매운 걸 좋아하시고. 아니면 소개팅. 소개팅이 나왔는데 소개팅 때 뭐 콧물이 막. 상대가 예약을 한 데가 불닭집이야. 마라탕집. 쳤다 이거 어떡하지? 마라탕 먹고 막 그래. 그러면 이거 어떡해? 마라탕 국물이 줄질 않아. 마라탕 국물이 줄지 않는다고? 콧물 걷다 흘린다고? 뭐야, 저 더럽잖아.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콜린성 스프레이가 있어. 걔는 콧물에 작용하는 스프레이야. 그거를 식사 자리가 시작되기 15분 전에 딱 뿌리면은 비싸게. 비싸게 딱 쓰면은 오늘은 내 매운 거 먹을 수 있다. 매일매일 쓸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그런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 뭐 이미 여자친구가 됐다면 여자친구는 알 거 아니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마라탕 국물이 늘어나는 건 좀 그렇잖아. 그건 여자친구여도. 그 정도로 나면 좀 그렇긴 하다. 소개팅 자주 하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겠다.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관리를 잘 하면은 그러게. 정말 고생을 덜 할 수 있어. 맞아. 근데 이 관리에는 치료도 들어가. 만약에 진단이 내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항원을 알고 관리를 잘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 오늘은 우리 관리만 잘하면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닥터프렌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가려울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세요? 내가 피부가 건조하니까 뾰루지라도 났나? 근데 저는 가장 먼저 내 면역이 떨어졌나? 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 뒷받침이 될 만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의 역사를 담은 책이라면 임금의 직속 비서실에 해당하는 승정원에서 기록한 승정원 일기는 실록에서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승정원 일기를 보면 조선의 왕들은 여러 피부병을 앓았는데 오래 산 만큼 병도 많았던 영조는 특히 가려운 것이 아픈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 가려울 때는 마치 미치광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가려움을 호소했었다고 합니다.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오른 인조는 언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떨어야 했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로 몸이 가렵고 초록색 땀이 나는 색한증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종은 스트레스성 땀띠 환자였고 숙종은 세자 시절부터 다혈질로 간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결국 말년에는 간경화로 밤마다 가려움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왕들은 단순한 피부 질환 때문에 피부가 가려웠던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균형이 깨져서 질병을 얻었고 이 질병이 가진 하나의 증상으로 가려움증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라는 것이 단지 긁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가려움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서 또 다른 질병을 예방해야 됩니다. 보통 가려움증은 다양한 알레르기 항원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분비가 되면 우리는 가려움이라는 감각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적당하게 나오면 좋은데 너무 많이 분비가 된다. 그러면 알레르기성 질환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런 가려움증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피부 질환입니다. 특히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피부 질환들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포진, 헤르페스 아시죠?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쉽게 감염되는 피부병입니다. 피곤하면 입 주위에 물집 잡히는 거 아실 거고요. 각막염 정도는 좀 위험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헤르페스는 현재 완치는 어렵지만 내 면역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면 바이러스를 잠복기 상태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포진입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면역이 심하게 떨어졌고 잠도 못 자고 했었을 때 갈비뼈 아래쪽으로 해서 등으로 해서 주로 띠 모양으로 생기는 포진을 보고 이게 뭐지? 했을 때 그때 대상포진이거든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 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경을 따라 물집도 잡히고 통증도 생기는 질병인데 한쪽에 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치료 기간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대상포진 후에 올 수 있는 신경통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참 지나서 항바이러스제 정도 써가지고는 치료가 되지 않을 뿐더러 너무 늦게 치료하고 제대로 치료를 못하면 후유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항바이러스제를 줘도 신경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보통 피부에 물집이 생기기 4, 5일 전부터 여기 자꾸 화끈거리네. 화끈거리는 통증을 먼저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각 이상이나 감각 저하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한데 사실 포진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걸 예상하고 미리 가기가 쉽지는 사실 않고요. 포진 나타났을 때 간 병원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만큼 발견이 쉽지는 않으니까 평소에 면역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면역이 떨어졌을 때도 걸리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에이즈 환자가 초기에 잘 걸리는 피부병으로 지루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소모가 증가하면서 여드름이 나타나거나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역을 어떻게 조절하지?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당분을 끊어보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인데 이 아토피가 전 세계에 골고루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주,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등의 좀 패스트푸드나 새로운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된 곳에 높게 나타나고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환자 수가 훨씬 적은데요. 그건 뭐냐? 환경에도 아주 민감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비만과 함께 폭발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남아도는 지방들이 이런 대사 장애를 일으켰다, 면역을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아토피는 그냥 두면은 아토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어갑니다. 아토피 마치라 그래서 아토피 행진입니다. 3세에서 10세 정도 됐을 때 아토피가 있는데 얘가 중학생이 됐더니 갑자기 아토피가 없어졌어요. 좋아하는데 갑자기 천식이 생겼어요. 자, 천식이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비염을 달고 살아요. 이것도 아토피의 연장선이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 그 끈을 놓지 말고 아토피에 대한 치료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면역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3세에서 10세 사이에 아토피가 많아지다가 그 다음부터 11세 넘어가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아토피가 또 없어지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 백혈구의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이 나이에 따라서 변화되면서 면역 조절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토피 행진이라는 거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려울 땐 역시 구독이 좋아요. 건선의 경우는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촉촉해야 되는 피부가 빨리 말라서 건조해져 있는 피부가 더 많은 거죠. 면역의 균형이 무너져서 생기는 겁니다. 사마귀와 무좀도 결국은 면역이랑 상관이 있거든요. 곰팡이균에 노출이 되면 생길 수도 있고 면역에 문제가 있으면 더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접촉이 돼도 누군가한테는 쉽게 옮고 누군가는 또 괜찮아요. 무좀이 잘 안 생기는 분도 계시니까. 그리고 최근에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또 다른 팬데믹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주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의 체액을 직접 접촉할 때 사람에게 전파되며 또 잘 익히지 않은 야생동물 섭취 후에도 걸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 북미, 호주, 중동 등에서 발생한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감염된 동물과의 밀접 접촉이 아니고 사람 간의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 양상을 보여서 관련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바이러스 감염 후에 1, 2주의 잠복기를 지난 뒤에 발열이나 두통이나 근육통이나 림프절 종대가 먼저 나타나고 1, 3일 후에 얼굴, 몸, 손발바닥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면서 이내 다른 부위로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지속되면서 대부분은 자연 회복을 하는데 약 1에서 10%는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은 전신질환입니다. 몸에 어딘가에 병이 생겨서 그 증상으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꼭 어떤 질환이 숨어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숙종처럼 간질환 환자, 신장질환 환자들 이런 분들은 엔돌핀이 증가가 되면서 통증을 적게 느끼게 하는 대신에 가려움증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신장 질환 중에는 담즙산이라는 게 많이 분비가 되면 그 담즙산이 또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당뇨병이나 간 또는 담낭장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을 앓으면
가려움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가 가렵거나 특히 등의 어느 부위가 막 가렵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화기 계통의 초음파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이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드물게는 백혈병이나 림프종일 때도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전신질환은 피부에서 발진이 없어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표현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가려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신경계 장애도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데 신경이 압박되거나 손상을 입게 되면 잘린 면이나 눌린 면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거 통증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거 가려움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큰 거죠. 외상후에 복합통증 증후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살짝 부딪혔는데 그 부딪힌 거를 뇌는 내가 팔이 잘려간 걸로 느끼게끔 뇌가 세팅이 돼버렸다면 나는 늘 팔 잘리는 느낌을 매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뇌에서의 오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도 일부는 신체적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고 약물이나 화학물질을 체내에 투여하거나 바를 때 가려움증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몰핀하고 특정 엑스레이 촬영 시 사용되는 일부 방사선 불투과성 조영제 같은 몇몇 약물도 그 알레르기 반응을 따로 유발하지 않지만 가려움증만 또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각들의 전쟁이라 그래서 촉각을 이겨내는 건 통증을 느끼는 통각이고요. 통각을 이겨내는 건 가려움증, 소양증입니다. 그러니까 가려운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어르신들 방에 가보면 항상 있는 게 뭐다? 바로 효자손. 나이 드신 분들이 등을 참 많이 긁으시잖아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몸의 수분과 지방질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등이 가려우실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다른 질병 때문에 등이 가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지켜보셔야 되고 등이 이렇게 가려운 이유에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나가야 될 애가 나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거나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몸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 노폐물이 쌓여서 등을 가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식습관을 바꿔서 배출을 잘 시켜보는 노력을 하고 이제 등이 안 가렵네 하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걸로도 안 될 때는 어떤 질환을 표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등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 있는데 이 근막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근막이 왜 굳냐?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 섭취가 적어서도 굳을 수가 있고요. 또 간하고 췌장의 에너지 흐름이 떨어져서 위장 기능 같은 게 저하돼서 소화 기능이 떨어질 때 아니면 거기에 질병이 있어서 역시 등 쪽으로 와서 방사통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뭘로 보고 계세요? 보통은 노트북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 다들 혈이 펴고 계십니까? 실제 자세가 나빠서 굳을 수는 당연히 있고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척추가 틀어지면 등 근육은 긴장을 하게 되고 그 근육들 사이로 지나가는 혈관 신경이 붙어버려서 피가 제대로 못 흐르니까 등이 가려울 수 있습니다. 등에 염증이 생기면 가려운 물질이 나오니까요. 자, 다들 허리를 펴시고요. 또 다른 등 가려움증의 원인으로는 혈관 염증 때문인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면역 질환이나 그리고 음식에 의한 염증, 알레르기라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등이 가려울 수 있고 급하게 몸무게가 변한다거나 갑상샘 문제,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등이 가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 면역을 튼튼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이런 피부 가려움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피부 가려움증에 좋은 음식으로는 버섯이나 딸기나 시금치나 현미나 미역이나 다시마 등이 있는데요. 피부가 건조했을 때는 단백질을 보충해서 피부 재생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버섯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 주는 대표적인 음식이죠. 또 칼로리가 낮은 음식이기 때문에 포만감은 주지만 살은 찌지 않게 하는 거니까 버섯은 적은 양이어도 매일 반찬에 올려서 그 국물이라도 좀 자주 섭취하는 게 좋겠죠. 또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 딸기는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억제시키고 염증을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예방해 줍니다. 또 시금치는 미네랄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몸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또 그 피부 문제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 결석이 있다면 섭취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현미는 중금속을 해독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현미를 8시간 동안 좀 불려놨다가
백미하고 같이 해서 섞어서 밥을 먹는다면 소화에 큰 무리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비타민 B와 인, 철 등의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게 있는데 바로 이 땅콩 짐볼인데요. 보통 우리가 똑바로 펴 하면은 가슴을 펴면서 허리가 벽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장요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등이 펴지려면 요 장요근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짐볼이나 공 같은 거 있으면 허리에다 받쳐서 벽에 있는 쪽에 어깨가 꼭 닿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빼서도 이 공간이 남지 않게 뒤로 붙여서 허리가 벽에 닿도록 하는 거. 요걸 반복적으로 하루에 한 3세트 정도 한 번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등 근육을 완전히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의 이상을 알려주는 가려움증, 어딘가가 가려우시다면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가려움에 힘들어한다면 무슨 병이 없는지를 검진을 한번 받아봅니다. 큰 병이 없다면 증상에 대한 치료나 본인이 고쳐야 될 식습관들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알레르기는 그리스어로 이상작용이라는 뜻을 가진 알레르기아에서 유래됐고요. 특정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서 두드러기나 가려움이나 콧물이나 기침 등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현상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게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우리 몸의 행동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생충이 들어오면 이 기생충을 없애버릴 물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질이 만들어내서 기생충을 없애는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기생충이 어느 순간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이런 기억하는 면역 물질들이 너무 놀고 있다가 기생충하고 비슷한 크기의 입자를 가진 애만 들어오면 예를 들어 먼지가 기생충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얘가 착각을 하면 기생충 들어온 것처럼 면역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생충은 없죠. 면역 반응을 내 몸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침입자가 들어왔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는 면역 저하. 근데 침입자도 아닌데 우리 가족이 집에 들어왔는데 얘가 도둑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때 뭔가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면 이게 알레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식습관 변화나 체질, 체형 변화 등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게 말씀드렸던 식품 알레르기죠. 땅콩 등 견과류 알레르기나 복숭아, 자두 등 과일 알레르기나 새우나 게 등 갑각류 알레르기가 흔한 알레르기 종류에 포함이 되는데요. 환절기에 더욱 발생하는 아토피나 천식이나 비염 등도 알레르기 질환에 속하고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국내에서도 점점 느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비만하고 상관이 제일 많습니다. 지방이 축적될 때 알레르기 현상이 훨씬 더 증가되고 실제 아토피도 비만이 증가하면서 증가됐고 패스트푸드나 또 실내에서만 활동하거나 이러면서 알레르기가 훨씬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40에서 80%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알레르기 질환이 없을 경우에는 자식이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경우가 15%에 불과하지만 부모 중 한 명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25%, 부모 모두가 있다면 75%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을 확인하고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항원 검사로 마스트 알레르기 검사가 있습니다. 마스트 알레르기 검사는 한 번의 체열로 한국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호흡기나 식품 알레르기 물질을 비롯한 총 108종의 항원을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만 먹으면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못 먹겠어. 근데 우리가 먹는 게 제일 큰 낙인데 알레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지 못하고 쟤는 좀 예민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또 이해를 못 해줄 때는 서럽기도 하고 아니면 억지로 또 먹는 척 하다가 집에 가서 또 알레르기 약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되겠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초콜릿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초콜릿 주 재료가 코코아 분말이고 또 거기에 우유나 카페인 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요. 코코아 분말 알레르기라면 초콜릿 시럽이나 초콜릿 우유, 핫초코, 초콜릿 케이크 같은 음식을 모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보리, 밀 등 곡류에 존재하는 글루텐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알레르기입니다. 주로 밀을 주식으로 하는 서구인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글루텐 알레르기인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꽤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양인들처럼 진짜 빵, 글루텐 들어가 있는 걸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글루텐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는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거의 먹질 못합니다. 이유는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배가 빵빵하게 부어오릅니다. 가스가 차고 소화가 전혀 되지 않다는 거죠.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큰 알레르기가 아니어도 지금 알레르기처럼 내 몸에서 얘를 거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레르기란 말은 어떤 물질에 정확하게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도 되지만 또 속도가 빨라도 문제가 되고 양에 따라서도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으면 문제지만 조금 먹으면 괜찮은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양도 조절해야 되고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된다는 걸 꼭 음식에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커피를 먹거나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가슴이 빨리 뛴다는 분들 계시죠. 어떤 음식에 반응이 달라진다면 이걸 일종의 알레르기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민 반응. 카페인 알레르기는 단순히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두드러기나 가려움이나 발진이나 근육 경련 등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좀 성질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곱게 말을 못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반응도 알레르기의 어떤 다른 내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만 먹으면 왜 자꾸 짜증을 낼까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알레르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음식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는 심리적인 것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제 알레르기인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생명에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사 입장에서도 병원을 방문하시면 항생제에 특히 뭐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꼭 물어보거든요. 그때 본인들이 글쎄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알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생제 투여를 딱 하고 아니면 복용을 한 후에 바로 나타나는 게 눈 따가워요, 충혈돼요, 재채기나 두드러기가 나타나요 한다면 알레르기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내 몸처럼 가지고 다니는 게 뭡니까? 휴대한다고 휴대폰이죠. 근데 이 휴대폰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휴대폰에 포함된 니켈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요. 니켈은 태블릿 PC나 동전이나 의자나 가위나 보석이나 특정 의류 등의 일상생활 속 물건에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또 남성 정액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성관계한 상대 여성에게 가려움증과 부종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데 드물게 자신의 정액에 반응하는 남성도 있습니다. 대부분 정액과 접촉한 10분에서 30분 후부터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역시 콘돔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는 또 물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수성 알레르기라고도 불리며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물이 포함된 물질이면 자신의 땀이나 타액이나 눈물 등 체액에도 반응을 합니다. 굉장히 희귀한 증상으로 2억 3천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합니다. 물 알레르기 환자들은 순수한 물 대신 뜨거운 차나 우유를 마시고 목욕을 할 때는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강한 항히스타민제나 아드레날린 자동 주사기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갑자기 피부에 두드러기 나고 발진 나고 기도나 입안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한랭 알레르기입니다. 가능한 한 추위에 노출되지 말고 증상이 나타나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과도한 운동이나 뜨거운 목욕 등으로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때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찬물을 마시고 체온을 좀 가라앉히면 2-3시간 내로 가라앉는데 심한 경우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파스를 붙이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착제, 파스 성분이 원인일 때가 많고요. 사실 테이핑을 해도 그 테이핑한 자리에 빨갛게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접착 성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자르는 파스나 뿌리는 파스 등으로 자극이 좀 적은 것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소염 진통제 성분의 알레르기가 있다면 파스 사용 전에 성분표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립스틱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립스틱에 함유된 향료, 색소, 방부제, 금속 성분 등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립스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화장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화장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유 성분을 미리 확인하고 샘플을 미리 피부 안쪽에 발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식품 알레르기 예방법은 특정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파악하고 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피하는 회피요법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라면 대체 식품을 찾아 먹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음식 알레르기를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탈감작요법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숭아에 알레르기가 있다. 영원히 먹지 말자도 있지만 먹고 싶다. 자, 어떻게 먹느냐? 첫날은 8분의 1 조각. 또 다음 주는 4분의 1 조각, 그 다음은 2분의 1 조각, 이렇게 낮은 양에서 점점 높여가면서 적응시키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적은 양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레르기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먹는 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항히스타민제가 되겠죠.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의 방출을 억제해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 가려움증 같은 상부기도의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멀미약과 같이 먹지 말라는 건데, 항히스타민제도 좀 졸리고 어지러울 수 있는 부분에 부작용이 있는데 여기에 멀미약에 또 부작용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또 상호작용으로 졸리거나 피로하거나 집중장애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한 자몽 주스나 오렌지 주스 같이 과일 주스와도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과일 주스는 위산도에 영향을 줘서 약 흡수를 방해할 뿐더러 항히스타민제의 주요 성분인 펙소페나딘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음식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오래전부터 메스꺼움과 관절 통증 완화 등의 민간 치료제로 사용된 생강은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탁월한 항염 효과를 발휘해서 알레르기로 인해 부어오르는 증상을 자연스럽게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은 또 튀김이나 카레나 구운 음식에 함께 곁들여 먹거나 생강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귤류 과일인데, 감기에 효과적인 비타민C는 알레르기 환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항염증, 항알레르기 효과가 비타민C에 있습니다. 알레르기 시즌에는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베리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마음껏 좀 드셔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황 울금입니다. 이 카레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강황 울금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노란 색소. 이 커큐민은 강력한 항암 효과, 암, 비만, 당뇨, 만성염증에 아주 좋습니다. 강황 울금이랑 같이 쓸 때 도움되는 게 후추입니다. 후추는 또 그 강황 울금 속에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을 최대 2000%까지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강황 울금을 섭취할 때 후추를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레르기에 좋은 음식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한 개가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약 26%가 들어있고, 토마토의 색소가 리코펜 성분이죠. 염증을 진정시키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는 좀 익혀 먹으면 체내에서 더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구워 먹는 게 좀 효과적이고 기름과 같이 해서 먹는 게 도움됩니다. 연어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알레르기 저항력을 강화시키고 천식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양파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퀘르세틴 성분의 천연 공급원이고요. 특히 빨간색 적양파, 홍양파가 퀘르세틴 함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흰 양파와 녹색 양파로 차지합니다. 양파를 조리하면 퀘르세틴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샐러드로 드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바로 비폴렌입니다. 비폴렌은 꿀벌이 자신의 타액과 미세한 꽃가루를 뭉쳐서 만든 자연 추출물인데 벌의 먹이로 영양분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유럽에서는 완전 식품으로 불립니다.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봄철에 시작되는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 재료는 유명한데요. 자갈처럼 생긴 비폴렌은 그냥 먹어도 되고 요거트나 시리얼, 스무디에 섞어 먹으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1세 이하의 아이들은 비폴렌을 안 먹는 게 좋고요.
초등학교 정도가 되면 그때는 써도 괜찮고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성 방광염일 때 항생제로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도움되는 게 또 비폴론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